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대표님 제가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혹시나 그 NFT 작가로 좀 활동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이런 분들은 좀 어떤 역량을 좀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좀 어떤 과정을 좀 통해서 성장을 하면 좋을지 거기에 대해서 좀 조언 가능하실까요? 저는 6월 말에 페이스북에 NFT를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을 던졌고 7월에 캘리그라피를 배웠고 수많은 세tab들을 연구를 했고 예, 7월 말부터 9월 말까지는 다른 작가님들과 콜렉션을 하나를 했고 10월 31일에는 300개를 완판을 했죠. 그 뒤로는 계속해서 완판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건 제가 뭐 되게 특이한 재능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라고 생각 안 합니다. 1번은요, 겸손하게 좀 말씀드리자면은 NFT 시장은 아직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뭐가 뜨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건 뭐냐, 오직 콜렉터들, 그러니까 구매자들만이 대답해 줄 겁니다. 이 그림 통하느냐, 옆 사람한테 물어보실 필요 없어요. 그 사람도 잘 모릅니다. 네, 그냥 네,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돈도 많이 안 들어요. 그냥 자기가 디지털이 좋은 게 그거지 않습니까? 웹툰, 웹소설 다 좋은 게 그냥 자기가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면. 일단 해야지 잘하려면 말이죠. 해야죠. 해야지 잘하죠. 하지도 않고 잘하려고 그러면은 탐욕이고. 잘하지 못하는데 하면 못하겠죠. 뭐 처음에 만들면 못할 거고요. 그냥 해봐야지 압니다. 그냥 이게 창피하면 가짜 계정 같은 걸 만들어서라도 임시 닉네임 있지 않습니까? 작가명 좀 만들어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열심히 습작을 시도해보고 나중에 잘 그리시게 되면 그때 가서 또 새 계정을 만드시거나 두려움 없이 시도를 해봐야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어차피 안 없어질 거. 올려놓다 보면 언젠가 또 이게 팔려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약간 그걸 이제 해야 될 일을 설명드리면은 트위터 정도는 갖고 계시는 게 맞습니다. 아까 중간에 잠깐 설명드렸던 대로 진위 확인이 안 돼요. 트위터가 없으면. 내가 아무리 유명해도 이 사람이 진짠지 아닌지를 확인을 못 하기 때문에. 왜냐면은 이 세계는 복제가 너무나 쉬운 곳이라 우클릭해서 저장하면 그림 저장되지 않습니까? 거기다 NFT 세계는 광고라 그래서 화질이 작거나 이러지 않아요. 왜냐면은 소유를 거래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도 똑같은 화질을 유지하고 있어서 그냥 그거 가져다가 올려도 되고 구경 공짜입니다. NFT는 모든 작품들 다 열람할 수 있어요. 그냥 풀 사이즈로. 그러니까는 풀 사이즈로 저장하면 그냥 어떻게 보면은 복제는 한 거예요. 뭐 복제는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도 의미 있는 행동이긴 합니다. 어차피 이걸 소유할 NFT 말고 이걸 소유했다라는 걸 증명할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트위터는 만들어야 되고 트위터와 함께 다른 NFT 아티스트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친구를 맺고 교류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원하시는 답을 얻으실 수 있게 되죠. 약간 피해야 될 거는 이런 그림들이 이 모양이니 내 그림을 갖고 가면 대박나지 않겠냐. 제가 다른 대표님께 해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거 나가면 대단하지 않겠냐. 그게 다 망해서 없는 거다.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으니 그렇다고 이것만이 답일 수는 없는 거죠. 왜 정말로 3D가 한때는 전부 다 실패했지만 이제 점점점 3D가 성공해 가고 있거든요. 그 전에는 무언가가 부족했던 겁니다. 저는 그걸 물성과 진정성이라고 부르는데 물성은 이게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삶으로서 가지게 되는 구매감 비슷한 느낌이에요. 상품성 같은 거요. 내가 그림을 산다. 내가 뭘 산다라는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운로드 받는 소프트웨어들도 옆에 박스 그림을 그려놔요. CD 들어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물건은 없는데도 그려놔요. 전자책인데도 책 사진 이렇게 있단 말이죠. 네, 그냥 글자만 찍어서 봉다리에 담아서 팔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사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서고라 그래서 이쁘게 이제 그림도 그려놓지만 이거 서고 아니고 UI지 않습니까? 서고 그림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그런 물성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야 됩니다. 잘 팔리는 물건들과 안 팔리는 물건들 찾으면서 유행을 쫓으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왜 이게 선호되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마치 제 경험상에는 옛날에 PC게임만 만들다가 모바일 게임의 1위부터 랭크를 보면 처음에는 그랬었거든요. 이런 게 뭐. 이게 무슨 게임이라고 팔리나? 이제 유튜브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 이걸 누가 보나. 예. 테레비에 얼마나 연예인들 많이 나오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돈을 벌면은 만약에 연예인들이 내가 나가면은 아주 다 쓸어 담겠구나 하고 나갔는데 아무도 안 보고. 예,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면 저는 겸손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도전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답을 얘기해 줄 사람은 구매자밖에 없다. 이 시장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충분히 넓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전 세계인들이. 예, 컨셉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컨셉이 오리지널, 그러니까 나의 컨셉인 게 가장 중요합니다. 트렌드를 적당히 베낀다? 그 그림을 어떻게 하라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왜냐면은 내가 원래 좋아하는 작가가 내가 좋아하는 밈을 그려줬다면은 이걸 사는 게 의미가 있는데 알지 못하는 작가가 다른 그림과 비슷한 그림을 그렸는데 그걸 뭐 어떡하라는 건지 나한테 살 리가 없다는 거죠. 팔리지도 않는 거고. 내가 찾아야 될 거, 그리고 커뮤니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내가 찾아야 될 거는 내 그림에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베낀 그림 말고요. 베낀 그림은 남 좋은 일 시켜주는 거고, 여기서는 어떻게든 찾아내야 되는 건 내 그림을 그렸을 때 이거 내 취향이야.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소중히 모시고 모아야 된다는 거죠. 네. 왜? 이 사람들이 나의 모든 것이고 시드고 내 NFT의 본질적 가치.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것의 가치라는 건 물건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무언가 교환하고 이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결정한 사람들의 무리들이 충분히 크다면 보편적 가치를 가지는 거거든요. 내가 만약에 사겠다 그러면은 저 사람은 그걸 딴 데서 발견했을 때 사올 거예요. 이거 김동훈이 돈 주고 10,000원 주고 산다 그랬는데 내가 5,000원 주고 샀으니까 10,000원에 팔아먹어야겠다. 왜? 이 사람이 사겠다 그랬으니까. 근데 나 같은 사람이 되게 많아. 그러면은 그 5,000원짜리 물건은 확실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치라는 게 사실 다 그렇게 거래되어 있는데 NFT 세계, 메타버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자기의 안목을 믿고 가치를 부여하는 자신감입니다. 첫 번째는. 이게 없이는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낄 수가 없어요. 외부인이 돼갖고 훔쳐보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저거 비싼 거 하는 사람들 나는 관심도 없고 잘 모르고 하지만 저 사람들이 사는 걸 따라 사야지. 여기서부터 버블이 시작이지 않습니까? 사실. 자산을 못 지키게 되는 거죠. 속기 쉬워지고. 사기꾼들의 먹이가 되는 거고요. 근데 그래서 틀리든 맞든 어쨌든 계속된 반복을 통해서 자기가 가치를 부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작가는 그 사람들을 모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리티가 있어야 되는 거고 아까 우리가 모두 기대하고 있는 창작자들의 시대가 열린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리하자면 나중에 편집까지 필요하시겠는데 정리하자면 시도해봐야 된다는 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NFT 시장 안정되어 있지 않았고 그리고 어딘가에 내 그림을 좋아해 줄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내 그림을 좋아해 주는 사람으로 어필하지 못한다면은 안 하는 게 낫죠. 1번이고요. 2번은 하다 보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내 그림을 좋아해 주는 사람들과 대화한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자기 발전을 불러올 거예요. 그 다음에 팔리면 설득할 필요가 없다는 거 되게 좋습니다. 내 그림이 팔렸는데 뭐 어쩌라는 거지. 이 그림은 가치가 있습니까? 그럼 팔렸는데요. 그런 되죠. 저는 지금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이게 되게 저는 이제 유튜브를 계속 해놨어요. 유튜브랑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여기는 NFT 작가지만 여기에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들어가서 이게 나중에도 메타버스로 구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맞습니다. 또 하게 되기도 하고요. 참 이게 다 같이 말씀해 주신 대로 코드, 디지털 코드 거기서 0과 1에서 시작을 해서 그런가 되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게 커뮤니티를 만들고 유튜브 채널 이렇게 운영하고 이런 거랑 되게 비슷한 맥락이 있다. 이런 것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제 구조상 똑같습니다. 유튜버는 그냥 세계관 제작자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구독자들인 거고요, 당연히. 왜냐면 서로 저마다의 양식과 저마다의 어떤 알아보는 단어들, 그걸 유행어로 표현하긴 하지만 그 정서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한 명이. 그게 없이는 진행을 잘하거나 화면 자막이 좀 예쁘다거나 뭐 이런 걸로는 그 성공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진지하게 내가 어디 최고 아나운서급에 이르는 자세로 뭔가를 한들 그걸 보는 사람들과 교감할 게 없다면 그 사람들은 다 딴 데 찾아가겠죠. 예. 오늘 굉장히 많은 영감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 저 한 가지 좀만 더 질문을 드릴게. 아까 그 이더리움 그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이더리움 체인으로 예. NFT 마켓 큰 게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오픈시 같은 거. 그러면은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이제 이건 좀 투자적인 관점인데 예. 비트코인과 만약에 이더리움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좀 이더리움의 기술적 확장성 그런 걸 봐서 좀 이더리움에 더 투자를 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의사결정을 한다면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둘이 성격이 좀 다릅니다. 네. 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격언이 딱 이 뜻으로 쓰는 건 아니지만 네. 비트코인은 금이고 이더리움은 인터넷이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비트코인은 수량도 한정돼 있고 이걸로 끝날 겁니다. 단지 첫 번째 나온 암호화폐로서 모든 암호화폐의 기축 코인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교환비를 따라가면은 비트코인이 나오고 실제로 거래소에서도 비트코인으로 다른 암호화폐를 사들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으로 거래할 수 있거든요. 서로 다른 체인 간에서 현금 말고 말이죠. 현금도 어차피 움직입니다. 환율이. 그래서 비트코인이 그 중앙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치를 지켜나가는 면에 있어서의 상태. 그러니까는 딴 데 특별한 사용처는 없어요. 비트코인은. 그거 외에는. 다른 코인을 가져온다. 그러니까 금에 투자한다는 느낌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상의 금인 거고요. 시세도 왔다 갔다 하죠. 물론 금도 왔다 갔다 합니다. 이더리움은 사용처를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습니다. 높은 가스비는 바로 그 높은 거래량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부를 나누고 있죠. 채굴장, 아까 전속료가 거의 없는 코인들, 그럼 좋지 않느냐, 발전하지 않느냐. 그거는 채굴장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기업 회원들로 채굴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내부적으로.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바깥에 다른 사람들, 채굴장을 만드는 사람들이 적절한 돈을 벌 수 있고 지금이야 포화 상태라서 돈을 못 번다면 가스비가 내려갈 것이고 이 사람들이 포화 상태로 돈을 못 벌기 때문에 꽤 채굴장을 접었다면은 가스비가 올라가서 뛰어들 균형점을 찾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더리움은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하고는 또 다른 성격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라면 그냥 반반하시는 게 그럴까. 이런 건 있습니다. 또 그 와중에 이더리움은 그런 의미에서는 비트코인 다음가는 굉장히 튼튼한 통화라고 할 수 있어. 실제 사용성도 되게 높고요. 투자하기에 적절합니다만 이더리움이 다시 만배가 될 것이냐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 투자적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이더리움 말고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NFT라든가 메타버스, 세계관 영역까지 가면은 컨셉에 의한 경제 블록을 가지게 되는데 이때 자기 토큰을 쓸 겁니다. 분명히. 이 토큰은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교환비에서 클레이튼 휘하에 있는 토큰이냐, 이더리움 휘하에 있는 토큰이냐, 뭐 바이낸스라든가 폴리곤이라든가 어떤 휘하에는 있겠지만 그건 접근성 문제나 가치 기준 때문에 그런 것일 뿐이고 이 토큰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무리라는 식으로 메타버스는 발전할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는 투자의 영역들은 이제 좀 더 늘어나시게 될 겁니다, 분명히. 근데 이제 어차피 그 교환을 무엇이 하느냐의 문제인 것 뿐이죠. 그때 가면은 조금 더 선택지가 늘어나 있으실 겁니다. 여전히 이더리움의 전송비가 너무 높다면 중간 화폐로 좀 다른 걸 가지고 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안정적인 무언가. 그게 이제 바이낸스가 될 수도 있고 폴리곤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지금 단계에서 뭐라고 얘기 드리기 힘듭니다. 사실 제가 첫 번째는 투자가 아닌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닷컴 시절이든 스마트폰이든 지난 세월들을 거슬러 보면 초기의 승자들 중에 쫙 뒤에까지 남아있는 경우는 별로 많이 없더라고요. 다 중간에 이제 합병되거나 이합 집산으로 만들어지겠죠. 근데 현물 경제들은 뭐 인수할 땅이나 뭐 물건이나 뭐 이런 거라도 있는데 가상에서는 토큰 인수라는 게 있나 싶을 정도니까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로 지켜봐야죠. 말씀대로 저는 NFT 아직 멀었고 이거 사기 온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첫 번째는 언급을 하고 두 번째는 그게 높은 확률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업은 원래 망한다 그러면 90% 맞습니다. 제 사업 성공과 실패 예측률 90%. 왜? 망한다 그러면 되니까. 10%는 성공하겠지 뭐. 이것처럼 실패를 예측하는 게 쉬울 뿐만 아니라 그리고 저는 그런 걸 아니라고 얘기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보세요. 주식도 위험 투자란 말이죠, 엄연히. 그렇죠. 예. 나 국가가 예금자 보험으로 보호하는 그 일반 예금, 5천만 원 미만의 일반 예금도 리스크가 제로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엄연히. 제로에 가까울 뿐이죠. 적금이 있고, 뭐, 펀드라든가, 주식도 있고요. 근데 해외 주식은 더 위험한 거라 그래갖고 거래소도 승인받지 않습니까? 당신 고위험군 투자할 거냐. 상장한 회사도 이럴 정도인데 비상장 주식 위험하지 않습니까? 스타트업 위험하죠. 암호화폐는 그거보다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전. 예, 비상장 주식은 그래도 국법에 따라서 뭘 하기라도, 서류라도 작성하고 뭘 하기라도 했죠. 네. 아무리 근본적인 가치가 사람에서 나온다고는 하지만 그걸 속이는 수단들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 말씀대로 그게 어떤 되게 사소한 이유들이요. 감정적이에요. 리더가 뭐 부도덕한 행위를 하는 바람에 이런 리스크들 이게 현실과보다 훨씬 더 강할 겁니다. 이 프로젝트가 진정성을 잃어버렸다라는 평가를 받는 순간 일어나는 일들 말이죠. 현대기업도 지금 진정성 가지고 난리 나고 있지만 이쪽 가상의 영역은 더 심해질 겁니다. 그게. 그리고 부캐들은 일반 고객보다 좀 더 집요해요. 왜냐하면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캐릭터, 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 콘텐츠를 즐기기 위한 맘카페 회원이라는 캐릭터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뭐든지 다 할 거 아닙니까? 훨씬 더 민감할 겁니다. 실제 엄마보다 더 민감할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예, 이런 구조에서 그럼 리스크라고 부르는 게 되게 많은 상황. 쉽게 얘기해서 암호화폐, NFT는 초고위험군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고위험군 투자가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죠. 단지 뭐가 100배 뜰 거냐. 그런 불안정성 때문에 갑자기 뭐 치솟기도 하고 막 대처할 수 없을 정도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걸 이제 또 매력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을 뿐이지 투자는 뭐 수많은 분들이 이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그렇게 가시는 거죠. 단지 제가 무슨 메타버스 책이라든가 NFT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세요라고 말하는 건 너무나 무책임하고 위험한 일입니다. 또 고통스러운 일이고 사실 책을 집필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죠. 이렇게 거래하면은 몇 배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책을 쓰고 싶진 않았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NFT 현명한 투자자를 쓰신 김동훈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